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리뷰를 하러 오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네, 삶을 살다 보니까 네, 시간 내는 게 조금 쉽지 않았습니다. 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오늘 그래도 나름대로 치열했던 경기, 또 할 말이 있는 경기를 리뷰하러 왔으니까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시간 날 때마다 최대한 해볼게요, 한번. 네. 자, 오늘 리뷰드릴 경기는 이제 전북현대하고 울산 HD 경기인데, 좀 두 팀이, 공이 똑같이 분위기가 막 썩 좋지는 않았던 상황인 것 같아요. 전북 같은 경우도, 김두현 감독님 오신 다음에 변화를 기대했지만, 뭐, 결과적으로, 마음에 드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 울산 HD 같은 경우도 그 감독님이 떠나시면서, 네, 좀 어수선한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은 뭐 결과는 그래도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두 팀의 경기가 아무래도 경기 전에 예상을 한다 그러면 야 그래도 울산이 좀 낫지 않겠냐?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법한 경기였는데 의외로 경기 내용도 그렇고 저는 결과도 그렇고 전북이 완승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경기 리뷰를 좀 드리면서요. 사실 이 얘기를 제가 할까 말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그 홍명보 감독님이 어찌됐든 국가대표팀으로 가시면서 A 대표팀으로 가시면서 어 되게 이제 이야기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리뷰를 뭐 이게 잘못됐고요, 막 뭐 제도가 잘못됐고요, 막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유형의 그런 유튜버는 아니고 경기 리뷰를 주로 하는 유튜버기도 하고 제가 그런 거 막 의견 내는 거 의견을 제가 낼 그런 위치인지도 모르겠고 해서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또 제가 이제 그 K리그를 주로 리뷰하는 유튜버로서 할 말도 있긴 있겠더라고요. 울산 HD에서 홍명보 감독님이 보였던 축구, 그다음에 지금도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유산이 남아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대표팀에 갔을 때 홍 감독님 체제에서 어떤 축구를 보여줄 수 있을까 그걸 울산에 비교해서 보면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같이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제목에 써놓은 것처럼 주도적 축구에 관하여 이렇게 막 좀 거창하게 써놨지만 좀 이번 경기에서도 그렇게 좀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주도적인 축구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고 가볼까 해요.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자, 이번 경기에서는 어, 재밌는 점이 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전북 쪽부터 먼저 좀 설명드리면 전북이 이 지난 라운드, 그러니까 뭐 지난 몇 번의 경기들을 보면 그 이영재 선수를 뭐 오른쪽 미드필더처럼 갖다 놓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뭐 김태환을 올려붙이거나 안현범을 올려붙여서 김진수는 또 안 올라가고 해서 이런 식의 변형 스리백 형태들을 좀 많이 썼습니다. 사실은 그죠? 요런 식으로 형태 변화를 주는 거를 꽤 많이 썼었는데 이게 지금 영입해온 선수들 위주로 제가 보기에는 좀 김두현 감독님 체제에 빨리 이제 적응해야 되는 선수들이 또 빠르게 반응을 해서인지 몰라도 이걸 좀 경기 운영 방식을 좀 바꿔 나왔죠.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전진우 선수가 나왔고 왼쪽에는 전명관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여기 미드필더 성향 측면에 여기 이런 자리에 이제 미드필더 성향을 하나 갖다 놨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그 전문 측면 공격수들을 두 명 갖다 놨고 대신에 이제 변화를 어떻게 줬냐면 여기서 돌아가면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한국영 선수가 보통 지키고 있고 김진수랑 김태현 선수는 주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고 한국영, 김진규, 그다음에 유재호가 돌아가면서 한 명씩 빠져나오면 그때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3-2-5에 가까운 형태라고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해설에서도 이런 형태를 좋아하지만 이거를 어떤 선수가 여기 가고 여기 가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서 있다가 또 다른 때는 위치가 바뀌면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 선수가 나가고 이 8번이 밖에 나와 있을 때도 있고. 그래서 결국엔 이 뒤는 3명이 꾸리는 형태가 맞고 이 앞쪽에 2명 미드필더를 두고 이쪽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많이 올라갈 준비를 하는 형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볼 돌리다 보면 이게 이쪽에서 공 투입했다가 받아주러 들어가고 이러다 보면 형태가 이제 아까처럼 예쁘게 안 잡히는 상황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런 때는 또 이제 이렇게 내려와서 받아줄 수 있게. 그러니까 위치 변화를 상당히 그래도 유기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기계적으로
숫자를 우리가 3, 2, 5로 놓을 거니까 이 자리에 꼭 가 있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여기 뒤에서 공 받다가도 여기 연결해주고 나면 이쪽에서 볼 돌리면서 자기가 받을 수 있게 이제 슬슬 올라가서 위치를 다시 잡는. 그래서 좀 그래도 전북이 후방에서 빌드업하는 거에도 나름대로 신경을 썼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잘 생각해 보시면 빌드업하다가 이제 풀어주는 경우가 전진우 선수 쪽에서 많이 풀려서 나왔어요. 좀 신기했잖아요. 전진우가 저런 능력이 있는 선수였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 보면 전진우 선수가 이 바깥쪽에서 아예 바깥쪽에서 잡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약간 이 하프 스페이스라고도 불리는 이 공간에서 자꾸 전진우 선수가 막 잡고 돌고 막 흔들고 다니면서 여기서 많이 움직여줬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항상 요즘 많이 설명드리는 이 좌우로 이 경기장을 5등분 했을 때 이 바깥쪽 채널이라고 하는 이 바깥쪽을 김태환이 맡아줄 수 있다는 걸 아니까 본인이 이 한 칸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이 위치에서. 네. 그리고 여기를 만약에 김태현 선수가 올라갈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여기 그냥 이렇게 좁혀버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배치되면 사실 여기는 너무 좁아서 뭐가 하기가 힘든데 이 선수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있으면 이 선수가 마음 놓고 못 가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막아야 되잖아요. 이거 이렇게 가면은 예를 들면은 뭐 볼 투입 이렇게 됐는데 여기를 그냥 뭐 전진우가 움직인다고 잡는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돌려져 버리면 여기 측면이 완전 열려버리니까 그럼 따라 나와야 되고 여기 벌어지잖아요. 이런 것들 벌어지니까 결국에 선수 배치 포지셔닝을 통해 가지고 이 선수들이 전진할 수 있게 풀백들이 전진할 수 있게 되는 형태들을 꾸림으로 해서 이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중앙에 아주 바짝 들어오지 못하게 견제를 하고 그 벌어진 틈에서 이 전진우 선수가 공을 굉장히 많이 잡아줬던 거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넓게 쓸 때는 특히나 이 풀백들이 좋았던 게 한국영 선수라던가 김진규 선수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반대편으로 한국영 선수가 제가 기억나는 것들은 보통 이런 자리에서 단번에 반대편을 쭉 넘겨주는데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진우가 자꾸 여기서 움직이니까 이명재는 아무래도 이쪽을 견제하려고 이렇게 와 있고 공이 여기 있을 때는 이렇게 붙는 게 맞죠. 왜냐면 넘어가면 그때 쫓아가면 되니까 패스가 기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오픈하는 패스들이 자주 나왔고 이쪽에서도 김진수를 향해서 넘어가는 패스들이 꽤 많았죠. 이게 되게 고급 축구긴 해요. 지금 사이드 체인지를 할 때 여기를 거쳐 가는 것보다 여기서 킥 좋은 선수들이 단박에 때려주면서 바깥쪽에 탁 해내면 여기는 불려 나와서 여기를 딱 잡아야 되고 잡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 위치가 열리니까. 그래서 어제는 생각해보시면 전진우 쪽에서 갈 때 이렇게 하프스페이스 쪽에서 침투하는 선수들도 꽤 많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시면 전북이 굉장히 볼을 그래도 부드럽게 잘 돌렸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전반전에는 그래도 좀 전북이 숨고르기를 했던 것 같은데 후반전에는 아무래도 홈이라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전방 압박 강도를 더 높였어요, 사실. 그래서 어제도 울산이 공을 잡고 있을 때 한 이 정도까지 라인을 올려놓고 대신에 간격은 좁히고 해서 기다리면서 본인들이 슬슬 몰아가다가 전방 압박 시도해서 상대 롱볼을 유도한다거나 혹은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버티는 형태들을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후반 초반에도 특히나 이제 더 많이 보였던 것들이 예를 들면 여기서 슬슬 몰아간다고 했었는데 몰아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몰아가다가 여기 붙을만하다 싶으면 붙어줍니다. 그러면 여기가 전환해 가는데 그때 이것도 이제 좀 중요한 얘기들이 뭐냐면 여기서 주려고 할 때 그냥 막 여기 잡아야지 미리 가버리면 여기 줘버리거든요. 근데 아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좀 뛰어야 되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압박을 좀 이제 갈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 친구들하고 축구할 때도 가끔 말하는데 여기서 단번에 뺏으러 가면 안 돼요. 여기서 여기 갈 때는 예를 들면은 패스 확률, 패스가 성공할 확률을 한 70%로 줄여주고 여기를 그 다음에 압박을 가해서 여기 갈 때는 50% 반반 만들어줘서 여기서 뭔가 전진 패스가 나올 때 여기서 잘라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뛰는 선수들은 잡으러 가는 것도 있지만 패스 방향을 옆으로 물고 패스 처리할 수 있는 여유를 얻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냥 막 달려드는 게 아니라 여기서 패스가 들어갈 때 잡으려고 할 때 같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 선수가 제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이 선수가 앞으로 전진을 안 하고 여기 딱 서 있으면 여기겠죠. 이 3번 선수. 3번한테 공이 나가기 시작하면 이 선수가 막 뛰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선택할 수 있는 게 골키퍼나 아니면 여기 있는 2번 선수일 텐데 이 선수가 나가서 받으려고 하면 또 이 선수가 처음에는 이 6번한테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이쪽을 견제하고 있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이쯤 오면 다시 출발, 압박하러 막 뛰어가요. 그럼 이 선수가 일로 오게 되는데, 이때는 이 선수가 이렇게 만약에 동선을 이렇게 짜서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이쪽으로 반대로 전환을 못 할 거고, 그때는 이제 외통이 잡힐 수가 있는 거죠. 외통수가 이쪽이 들어가는 게 제일 편한데, 여기 들어가게 되면 또 이 선수가 접근할 거고, 그러다 보면 고립되는 형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패스 가는 게 부정확할 수가 있잖아요. 급하니까 여기다 연결했는데 이거를 달려가면서 끊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였는데, 후반에 이제 전북이 이런 것들을 몇 차례 시도하면서 조금 거칠게도 들어갔던 건 사실인 것 같긴 한데, 그게 뭐 반칙이 안 불린다 그러면 축구는 몸으로 부딪히면서 하는 게임이니까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전북이 이런 식으로 울산의 후반 빌드업을 꽤 많이 흔들어대면서 후반전 중반까지 그래도 경기 주도를 했고, 그게 결국에는 찬스를 계속 만들어내는 와중에 그게 이제 티아고의 그 슈팅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때도 보시면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가장 바깥쪽 라인을 김태환 선수가 책임지면서 거기서 안드리고랑 주고받는 패스로 그 안쪽을 하나 안쪽으로 허물었잖아요. 이쪽에 본인이, 김태환이 제일 바깥에 있고 여기서 주고받고 들어가면서 여기서 크로스가 딱 올라왔는데, 이걸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전북이 공격 전개를 잘 준비해 왔다. 경기 운영을 준비를 잘 해왔다. 전방 압박도 강도를 조정하긴 했지만 그래도 잡으러 갈 때 잡으러 가고, 내려설 때 촘촘하게 내려설 때 내려서서 버티고, 그런 것들을 잘해줬던 경기인 것 같아요. 오랜만에 좀 전북다웠다. 저는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전북 말씀드리고, 네, 울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울산이 그럼 못했냐라고 하면 전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번 경기 리뷰를 잘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표팀 얘기와 홍 감독님 얘기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 경기에서 저는 그러니까 울산이 아예 못해가지고 너무 별로였고, 막 이런 경기를 하는 팀이 있다니 막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나름대로는 그 찬스들이 있었어요. 전반 초반에도 잘 만들어갔고, 그 아타로 선수에서 나왔던 장면, 뭐 그 아타로에서 강윤구로 연결됐던 장면들이라던가, 후반에 이규성 선수에서 제 기억나는 것들은 이규성에서 주민규 선수한테 넘겼던 로빙 패스라던가, 뭐 몇몇 장면들, 전반 초반에 있던 주민규 터닝슛이라던가, 그런 것들에서 보면 확실히 만들어갈 때 보면 짧게 잘 만들어가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경기 주도권을 너무 많이 내줬다? 그런 느낌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북은 전방 압박을 시도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했지만 결국에는 시도를 하긴 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울산의 어떤 실수를 유도하고, 상대를 전방에서부터 상대의 최후방, 우리의 최전방, 거기부터 상대를 압박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상대 실수를 유도하고, 거기서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들이 좀 있어서 이게 좀 주도적이라는 느낌을 받게는 했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지난 서울전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그 전 경기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좀 울산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점점 더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 그게 이제 그 홍명보 감독님의 축구에서도 조금 문제점으로 드러났을 때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건데, 뭐냐면 울산은 굉장히 공 잡고 있을 때는 능숙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전방 압박 당하는 거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것도 곧잘 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럴 때보다는 상대를 그냥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막 이제 상대가 괴롭히기 시작하면 오히려 고전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게 광주전에서도 그랬었어요. 제가 그래서 광주전에 리뷰를 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개인 사정으로 못하게 됐는데, 그 광주전에서도 그렇게 됐잖아요. 전반전에는 광주가 전방 압박하니까 빌드업에서 조금 뭔가 흔들리는 느낌이 있으면서 주도권을 확실히 잡질 못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울산이 제일 잘하는 형태들은 상대가 이렇게 깊이 내려선 상태로 여기서 이렇게 있는 상황일 때, 이런 식으로 짜고 있을 때 본인들이 여기 있는 이 풀백들을 전진시키고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경기 운영을 할 때 좀 더 능숙하고 잘하죠. 이번 경기에서도 이런 때 잘해요. 이런 때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엄원상 선수 빠른 발 쓸 때 조금 번뜩인 장면 몇 개 나오고,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도 본인들이 주도권 잡고 있을 때는 뭐 좀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주도권을 네가 잡았냐 우리가 잡았냐 하고 서로 멱살 잡고 있을 때는 이게 강점이 확 안 나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속도가 아무래도 이렇게 강하지 않고 전방 압박하지 않고, 그러니까 주민규 선수도 장점이 있고 수비를 부지런하게 해주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 실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막 적극적으로 뛰어가고 이런 유형의 선수는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그게 장단점이 있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울산이 본인들이 주도권을 못 잡고 있을 때는 확실하게 틀어지지 못하고 계속 지지부진하게 경기를 끌려가는 경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광주전 그랬고, 지난
라운드 서울전이 그랬죠. 그래서 서울전에서도 저는 주민규 선수가 너무 멋진 슈팅을 윤일록 선수 슈팅 때린 거를 반응을 잘해서 득점을 했기 때문에 이겼지만 사실 서울이 훨씬 울산을 더 잘 두드려 팬 경기였다고 생각해요. 근데 울산이 그런 경기를 그렇게까지 막 잘하지 않는 것도 사실인 거죠. 막 이렇게 반반 싸움 벌어서 막 쟁탈전이 벌어지고 하는 데서는 아무래도 울산이 좀 약점이 있는 게 아닌가, 뛰는 축구에 약점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도적인 축구에 관하여 이렇게 막 거창한 이름을 붙여놨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울산이 주도적인 축구를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예전에 김판곤, 지금 새로운 감독님, 울산 감독님으로 오실 걸로 뭐 이렇게 기사들이 나오는 걸 봤는데, 김판곤 위원장일 때, 그러니까 전력 강화 위원장일 때 했던 말씀이 이제 그 프로액티브한 경기를 하는 팀들을 원해서 벤투 감독을 골랐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런 거로 봤을 때 저는 울산이 조금 반쪽짜리 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을 잡고 있고 점유율을 높이는 점에서는 주도적인 축구를 잘하는 팀입니다. 빌드업도 꽤 깔끔하고. 근데 단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본인들이 점유하고 있지 않을 때, 그러니까 상대가 점유를 하고 우리를 압박해 들어올 때는 이 팀이 과연 주도적인 축구를 하는 팀이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때는 수비도 사사이로 내려서가지고 촘촘하게 일단 버티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울산이 상대를 더 괴롭히고 앞에서부터 싸우고 하는 팀은 또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K리그에서 가장 주도적인 축구를 하고 있는 팀은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김천상무랑 강원FC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 광주랑 이 정도가 오히려 좀 더 주도적인 축구에 가 있는 팀인 것 같고, 울산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높은 축구다 라고 한다 그러면 맞지만 주도성이 있는 축구라고 한다 그러면 그 정도를 조금 낮춰서 설명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도 결국에 그런 면에서 밀렸기 때문에 전북한테 후반전 초반부터 중반까지 거의 주도권을 내준 상태로 계속 끌려갔고, 거기서 결국에 하나 무너지면서 경기를 그르치게 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사실 뭐 전북이 리드를 잡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역습을 노릴 수 있는 형태를 썼고, 그게 이제 뭐 발빠른 선수들이 있으니까 에르난데스나 문선민이나 득점만 안 들이거나 이런 선수들이 다 부지런히 잘 뛰는 선수들이니까 거기서 차이가 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에서는 전북이 좀 칼을 갈고 나와서 잘 경기를 풀어냈고, 울산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다이나믹하지 못했다, 그런 평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있는 게 뭐냐면, 또 이렇게 드림 그 말씀에서 좀 같이 연장선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전북 같은 경우도 이제 문제점이 좀 부각되지는 않은 경기인데 다른 팀들하고 할 때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울산이 전방 압박 시도 강도가 약했기 때문에 전북 선수들이 충분히 뒤에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3-2-5 형태를 꾸려가면서 충분히 공 돌리고 만지고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홍정호, 이재익, 뭐 김진수로 했다가 또 위치 바꿔서 홍정호, 이재익 또 누구 한국영으로 했다던가, 이렇게 하면서 계속 여유있게 좌우로 돌아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는데, 주도적으로 공격하면서 이게 지금 덤비는 팀이었다 그러면 이 5명 3-2까지 혹은 그다음에 측면까지 해서 빌드업이 안정적일 수 있을까? 전방 압박해서 우리가 이제 서둘러서 빌드업을 해야 될 때 그런 것들을 본다 그러면 아직은 갈 길이 멀고 조금 검증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단 이번 90분만으로 놓고 보기에는 전북이 상당히 잘한 경기였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랜만에 전북 팬들께서는 충분히 내용도 그렇고 결과도 그렇고 좋아할 만한 경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이제 순위도 조금씩 올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처럼 이런 경기들을 완성도를 높여간다 그러면 전 분명히 이제 전북은 워낙 선수층도 좋고 이번 여름에 그래도 또 보강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울산 같은 경우는 좀 잘 추스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어쨌든 새로운 감독님 오신 체제에서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게 맞긴 맞으니까, 지금은 어찌됐든 감독님이 전에 계시던 감독님 축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감독님 빠진 이후에는 조금씩 디테일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울산 팬들은 조금 원망스러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좀 기다려 보시고 새 감독님이 좋은 분이 오시길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90분 리뷰는 이 정도 말씀드리면 저는 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아까 말씀드렸던 주도적인 축구에 대해서 그 홍명보 감독님 이야기를 조금 하고 갈까 싶어요. 그러니까 일단 뭐 간단하게 선임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린다 그러면, 역시 제가 이제 홍명보 감독님이 대표팀에 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은 사람은 아니에요. 갈 수 있죠. 당연히 갈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돼야 될 게 홍명보가 거기를 왜 가?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사실 그 2014년에 실패했던 것들, 뭐 전술적으로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 이제 제가 커뮤니티 돌아다녀 보면 그런 비판의 목소리들도 많은데 그거는 사실 저는 문제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본인께서도 이제 그 2014년에 실패를 다시 답습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자신감이 있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능력이 있어서 바뀌었을 수도 있고 좋은 코치가 오면 다른 조합을 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근데 그 결과를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대신에 확실한 건 뭐였냐면 이게 지금 홍명보 감독님이 선임되는 프로세스가 제대로 그러니까 돌아갔느냐, 작동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면 그 홍명보 감독님이 그래도 울산에 오실 때 우리가 되게 호감으로 생각했던 이유는 김판곤 위원장하고 그 합을 잘 맞춰서 전무이사로 계실 때 그 벤투 감독 선임의 일화가 이제 공개되면서 굉장히 이제 우리가 또 좋아했었잖아요. 아, 이런 그 뚝심 있게 프로세스를 진행시키고 그대로 돌아가고 나니 좋은 점들이 많이 발견됐다. 사실 그래서 김학범 감독이 그러니까 그 시절이 좋았어요. 홍명보 감독님이 전무이사 하실 때 그때 뭐 아시안 게임에서도 우승하고 올림픽에서도 어쨌든 저는 올림픽 나쁘지 않게 봤었는데 올림픽 가서 우리가 하고 싶은 축구 했었고 김학범 감독님이 전방 압박 시도하면서 결과는 안 좋았지만 또 뭐 저기 월드컵 가서도 카타르에서도 경기를 잘 했었고, 예, 그런 뚝심 있게 뭔가 밀고 나가는 것들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인데, 그럼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어떤 틀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플레이어로서 그 프로세스가 돌아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너무 이제 사실은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미 뭐 외국인 감독들하고 얘기들도 다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프로세스가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 본인이 제의가 왔는데 그냥 나 하고 싶어 할래? 였던 것 같잖아요. 뭔가 그 몇 번 고사하는 말씀은 하셨지만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실망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점은 문제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프로세스가 정당적으로 작동을 했고 진짜 뭔가 이 논의상에서 홍명보 감독님이 뭔가 뽑혀야 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우리가 납득이 된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까지 뭐 나쁘게 말할 이유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던 게 좀 실망스러웠던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기자회견도 봤지만 그 라볼피아나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라볼피아나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에서 전북이 쓴 게 라볼피아나거든요, 사실. 그리고 라볼피아나 자체가 그 후안 라볼페라고 하는 이제 그 멕시코 뭐 지도자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분이 이제 만들어낸 거고 그거를 이제 부스케츠를 이용해서 뭐 바르셀로나에서 근데 그게 아시겠지만 더 이상 이게 무슨 아무나 못 쓰고 막 그런 전술이 아니라 다 써요. 이제는 정말 일반적으로 하는 거라서 오프사이드 트랩 쓰는 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다 쓴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디테일들을 보여줄 수 있느냐, 얼마나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상황이고 그런 전체적인 색깔 같은 게 중요한 건데 이걸 지금 이제 홍명보 감독이 가지고 있느냐, 그게 이제 프로세스가 작동해서 그걸 우리가 제대로 평가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지금 참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없다는 게 이제 좀 답답하다는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축구가 무언가라는 걸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이 아시아권에서는 정상권에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이 들죠. 뭐 아시안컵에서 아직 우승을 몇십 년째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상은 맞아? 하는데 정상급 전력이 맞아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 손흥민하고 이강인하고 김민재하고 이재성하고 황희찬을 데리고 있는 황인범이 있고 이런 팀인데 이게 정상급 전력이 아니라 그러면 그것도 좀 이상하죠. 제가 언급한 선수들이 몸값들을 생각해 보시면 야 이거 정상급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선수들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축구를 하는 게 지향하는 게 좋을 것이냐를 좀 고민해 본다 그러면 역시 저는 그 김판곤 위원장 시절에 말했던 그 프로액티브 주도적인 축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전방에서부터 화끈하게 압박할 수 있는 잘 뛰는 선수들, 그다음에 개인 능력이 좋은 선수들, 그리고 다부진 선수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팀이고 여기에 영리한 이재성이라던가 또 그 황인범 선수가 있고 그다음에 후방에는 빠른 발을 가지고 있어서 뒷공간을 올려도 커브 칠 수 있는 김민재라는 선수가 또 있거든요, 사실. 그리고 또 빌드업에 능한 김순규라는 골키퍼도 있고 조현우 선수도 발을 점점 더 많이 써가고 있고 그러니까 선수상 구성상 우리가 꽤 그런 전방 압박 시도하고 주도하고
점유율을 높여가고 우리가 경기를 지배하는 형태의 모델을 가지고 있는 팀들이 그런 팀을 만드는 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죠. 그게 그리고 카타르에서도 굉장히 좋은 경기를 했었고 그런 식으로 우루과이랑 우리가 반반 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제가 그거 보고 저도 벤투 감독을 항상 지지했지만 놀랐다고 했잖아요. 우루과이 상대를 이렇게 잘한다고?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브라질한테 진 것처럼 두드려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제가 항상 그때 브라질 리뷰 드리면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럼 바꿔서 얘기해 봅시다. 우리나라가 내려서면 브라질한테 내 골을 안 먹을 거라는 걸 보장할 수 있나요? 우리가 수비적으로 나가면 두 줄 수비 세워놓으면 브라질 상대로 내 골 안 먹을 수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서 승리를 할 가능성을 높일 것이냐, 완성도를 높일 것이냐의 문제라는 얘기거든요, 사실. 근데 저는 저희 선수단 구성이 괜찮기 때문에 분명 해볼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 홍명보 감독님이 그런 주도적인 축구에 적합한 인물이었느냐라는 거를 K리그 경기를 보고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그 방금 전에 전북전, 그러니까 전북하고 울산의 현대가 더비를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울산이 주도권을 본인들이 잡고 있을 때, 그러니까 상대가 어떻게 보면 너희가 우리보다 세라고 인정하고 내려섰을 때 있는 그런 팀을 서로 상대하게 된다 그러면 울산이 꽤 괜찮은 공격 전개를 할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또 그렇게 그런 팀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들도 전 감독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그게 그 감독의 몫이 굉장히 큰 축구였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전 또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 게 뭐냐면 울산 같은 경우는 여지까지 선수단 구성이 바뀌면 팀의 색깔이 많이 바뀌는 팀이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 이청용이 이 팀의 이 팀의 중심이었을 때 느낌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동경이 있을 때 이번 시즌 초반의 느낌이 다르고요. 이동경이 나간 다음에 보야니치가 지금 허리에서 위치를 잡고 있을 때의 느낌이 또 다르고요. 루빅손이 있을 때의 느낌이 또 다르고요. 그러니까 이게 선수단 구성에 맞게 적합한 어떤 축구를 끌어내는 것들은 나쁘지 않다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그렇기는 한데 이게 아무래도 선수단 구성에 맞춰서 그냥 잘 버무려 놓은 느낌이 드는 거지 아주 색깔이 뚜렷한 지도자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대표팀에서 그렇게 잘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잘할 수도 있는 건데 그래도 또 공통적으로 조금 아쉬운 점들이 있다 그러면 전방 압박 강도를 높이는 거에 대해서 자주 보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울산이 항상 수비 전술을 할 때 특히나 0대 0일 때는 대체로 4-4-2로 세워서 좀 안정적으로 경기 운영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게 꼭 나쁘다고는 말을 못 하겠어요. 나쁘다고 말은 못 하겠는데 이게 아무래도 주도성이 좀 떨어지는 축구긴 해요. 네. 왜냐면 우리 좀 기다리고 상대가 실수하는 걸 기다렸다 역습하겠다. 일단 0대 0일 때는 그렇게 해놓고 혹은 이제 우리가 주도권을 아예 잡았다. 점유율을 잡았다. 그럼 이제 우리식으로 풀어갈 수도 있겠지만 보통 그렇게 안 할 때는 전방 압박까지 하면서까지 우리가 상대를 괴롭히려고 하진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도성이 없지 않지만 또 그렇다고 매우 주도적이지는 않은, 그러니까 되게 절충적이고 한 중도에 가까운 정도의 그런 경기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또 선수단을 많이 탄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이 확고한 색깔을 빨리 가지고 있어서 팀에 그런 거를 불어넣는 게 중요하다. 일관된 철학이 있어서 훈련 시간이 많지 않은 우리나라의 이 대표팀 특성상 선수들이 매번 같은 축구를 하고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떤 선수가 빠지고 나면 축구가 변하고 어떤 선수가 빠지고 나면 축구가 변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사실은 일관된 힘을 발휘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가 있죠.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조금 울산 같은 경우를 미루어 봤을 때 우리 대표팀이 확고한색을 가지기보다는 좀 선수들이 잘 어울리는 형태의 경기를 꾸려갈 가능성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나쁘다고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아까 제가 처음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도적인 축구를 하겠다라고 우리가 뭔가 선언을 했다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좋은 지도자 선임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좀 어차피 됐으니까 뭐 말 듣는 양반들도 아니고 안 됐다고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아니니까 좀 우리는 뭐 좀 지켜보고 관망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찌됐든 그런 우려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방 압박하지 않는 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제가 들었던 거로는 이제 좀 코치진 선임을 좀 신경 써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코치진의 성향에 따라서 이제 다른 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지금 상황에서 이렇다 저렇다 제가 평가 드리긴 어려운데,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울산에 비춰봤을 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떤 색깔이 강하다기보다는. 그래서 제가 지금 바둑을 보이지도 않는데 제가 이렇게 해놨네요. 자, 주도적인 축구에 관하여라고 했는데, 울산이 그런 주도적인 축구를 지금 많이 못 보여주고 있는 것들도 결국에는 이제 홍명보 감독님 체제에서 해왔던 축구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네. 서울이나 지금 최근에 전북이나 이런 팀들이 나름대로 전방 압박 시도하는 걸 잘하는 지도자들하고 합을 꾸려가지고 나오니까 울산이 지금 대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표팀에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러면 이제 또 다시 한번 원래 그 얘기로 돌아간다 그러면, 왜 주도적인 축구를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아시안컵에서도 그 선수비 후역습팀 하는 팀 상대로 상당히 고전하는 경우들이 나왔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나라가 개개인 능력에 그냥 아무리 좋은 선수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의존하는 상태에서는 그 어려움이 있다는 걸 분명히 확인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지향해 나가야 되느냐라고 다시 한번 여쭤본다 그러면, 그럴 때는 물어본다고 한다 그러면, 그럴 때는 우리나라가 전방 압박해서 상대를 괴롭히고 더 주도하고, 우리가 이제 잡았을 때도 주도하지만 공이 없을 때조차도 상대를 누르면서 막 괴롭혀가지고 해야 이제 그게 성적이 나온다는 거죠. 아시아권에서도 그렇게 해야 이제 성적이 나는 거지. 아시아 팀들도 이제 다 두 줄 수비 다 잘한단 말이에요. 사실 기본적으로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축구가 변해서, 예전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수비 축구해서 우승을 했다고요. 우승을 했는데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 보시면 시메온에도 수비 축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실리적으로 나오는 게 나오기도 하는데, 그거는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보다 좀 세다, 우리보다 비싼 애들이 되게 많아, 그럴 때나 내려서는 거를 선택하지, 지금도 뭐 아틀레티코가 중위권 본인들보다 약한 팀 만났을 때 그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제가 최근에는 이제 라리가 경기를 잘 안 보긴 안 보지만, 제가 그 기자 마지막 할 때도 변형 3백 쓰고 그랬어요. 변형 3백 써서 측면 숫자 늘려놓는 거야. 야니 카라스코 같은 애들을 윙백으로 써가지고 내려섰다가 공격할 때는 올려붙이고 해서 숫자 늘리려고, 심해온 애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 뺏기면 즉시 압박하고 전방 압박 시도 그런 거 다 하거든요. 왜냐면 승점을 잘 따내고 이기는 경기를 하려 그러면 전방 압박을 꽤 잘해야 돼요. 그게 물론 그 쉽지 않고, 유로에서도 최근에 그렇게 안 했다고들 하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할 줄 아는데 조절하는 거랑 그런 거 안 해봤는데 그냥 나중에 딱 본선에 올라가는 거랑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주도적인 축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고, 그거에 대해서 약간의 우문부호가 붙어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네, 좀 같은 얘기를 많이 반복한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판곤 감독님이 오신다 그러면 울산도 뭐 그렇게까지 손해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프로액티브한 축구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고 공부하시는 지도자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오히려 대표팀에서는 본인들 생각보다 조금 더 이제 선수당 매니징은 또 잘하신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워낙 카리스마도 강하시고 이게 팀이야 했던 그런 경험들도 있고 하니까 팀을 하나는 묶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이게 지금 우리나라 대표팀에 있는 주축 선수들이 유럽에서 이미 좋은 축구들, 또 이름 있는 지도자들 밑에서 많이 배운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이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제가 듣기로는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 못한다 그러면 선수들은 오히려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다 그러면 이게 팀의 기강이 잡히고 하나로 뭉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조금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간이 이 선택이 옳았느냐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 결과를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참 날이 덥습니다. 날이 더운데 그래도 시원하게 경기 보면서 보고 있으면 재미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선수들이 너무 힘들어 보이긴 하는데 보는 저희들이야 뭐 재밌죠. 경기장 한번 가서 보면 좀 덥긴 하지만, 그러니까 여름에도 축구 많이 즐겨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진짜 좀 바빠요. 제가 일도 하고 있고
그 오프사이드 테이블 유튜브도 평일에 이제 하다 보니까 그거 막 당일치기로 갔다 오고 서울 갔다 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좀 피곤한 게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최근에는 일이 좀 있어가지고 주말에 쉬지를 못하고 있어요. 왔다 갔다 뭐 사실 놀긴 하는 건데, 그래서 리뷰가 많이 부족해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짬 내가지고 오늘처럼 시간 될 때마다 자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더운 여름에 건강 조심하시고 시원한 물 많이 드시고요. 네,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볼게요. 감사합니다.